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던 점호 시간, 생활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단 한마디. 이준서, 너 뭔데 이렇게 당당하냐? 그 순간부터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란 조직 안에서 감춰진 이름, 그리고 말없이 견디는 한 병사의 선택. 하지만 끝까지 조용했던 그 사람이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군대 오기 전에도 그랬고 입대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생활관에 들어섰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는 감지됐습니다.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 경계받는 건 익숙한 일이었지만 여기선 그것만으로도 눈치가 따갑더군요. 전투복을 벗고 장비를 정리한 뒤 늘 하던 대로 작은 메모장을 꺼내 조심스레 펴들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고 때때로 외할아버지께 쓸 편지를 적곤 했습니다. 군대 안에서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순간뿐이었죠. 오태식 병장은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입만 열면 군기 운운했고 본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한 후임은 바로 지적했죠. 야, 김재훈. 이거 누가 이렇게 놨냐? 김재훈 상병은 벌떡 일어나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뛰어갔습니다. 오태식 병장은 그런 식으로 권위를 드러내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군기지, 실상은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거였죠. 그리고 오늘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준서, 전투화 왜 이렇게 났나?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정리된 신발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앞으로 나갔죠. 오태식 병장은 말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저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생활관에 앉아있던 김재훈 상병이 슬쩍 제 눈치를 보며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냐? 저는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괜한 일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태식 병장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시 침상으로 가 메모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을 자극하는 건 자기 속이 불편해서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내무실 공간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오태식 병장의 눈빛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유 없는 공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기상 나팔이 울렸고 저는 침구류를 개고 세면백을 챙겨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물소리와 발소리, 가끔 터지는 장난기 섞인 말들이 어지럽게 섞인 그 공간에서도 저는 말없이 움직였죠. 다 씻고 나와 침상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태식 병장이 천천히 생활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걸음이 느렸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눈빛만으로 분위기를 누를 수 있는 사람, 딱 그랬죠. 전체 집합. 그의 목소리가 생활관을 울렸습니다. 모두 우르르 줄을 섰고 저도 맨 끝자리에 섰습니다. 오태식 병장은 양손을 등 뒤로 한 채 우리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준서, 앞으로 나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앞으로 나가 이병 이준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청소 상태 말이다. 이게 합격이라고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웃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뭔데 이렇게 당당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당당하게 군 생활한 게 죄인가 싶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강이에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순간 몸이 휘청였지만 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생활관에 퍼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땅만 바라봤습니다. 너 말야 말은 없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똑바로 해. 저는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얼굴은 얼얼했고 다리는 욱신거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뒤에서는 숨죽인 기척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 조용히 들어온 최수혁 이병이 제 옆에 앉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아니 이준서,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속은 다르죠. 감정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날 밤도 저는 메모장을 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맞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더한 일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사건은 그날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끝나길 바랐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뺨 한 대, 정강이 걷어차인 것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냥 조용히 있다 보면 시간이 해결하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활관 안의 공기는 그날 이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치 보는 기색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동기 중 몇몇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군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오태식 병장이 아니라 이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외면했죠. 며칠 뒤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항상 침상 옆에 놓아두던 메모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어딘가에 옮겨뒀겠지 싶어 침상 밑과 옷장, 책상 서랍까지 다 뒤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엔 단순한 일지뿐 아니라 외할아버지와 주고받은 편지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그 편지는 복사본이 아닌 자필 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확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영 중장. 그날 저녁 행정병으로 일하는 강민석 상병이 수상한 눈빛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준섭, 외할아버지 이름이 혹시 이재영 중장 맞아?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은 채로 멈췄습니다. 강민석 상병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계가 아니라 확신이었죠. 이상했습니다. 말하지도 않았고 자랑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군대에서 혈연이나 배경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오히려 더 큰 시선을 끌 뿐이라는 걸 알았기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배식줄에서도 무기고 정비 중에도 누군가의 귓속말과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단지 병장이 후임을 때린 사건이 아니라 장군 손자를 때린 사건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노트였습니다. 첫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내 손을 떠난 일이다. 다음 날 아침 중대장이 절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저를 향한 시선엔 의심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대장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단단히 각을 잡고 섰습니다. 이정훈 대위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가족관계 등록부 사본이 첨부돼 있었고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재형. 그리고 옆에 적힌 직업란 예비역 육군 중장. 이정훈 대위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물었습니다. 이준서 일병, 외조부께서 이재영 중장님이 맞나?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이 질문을 언젠가 받게 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훈 대위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뭘 요구하든지 간에 중대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나도 사단 보고를 해야 하니까. 그 순간 제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대 보고도 아니고 사단 보고. 이제 일이 단순히 내무반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여러 명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병사들뿐 아니라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은근한 존경을 담아봤고 누군가는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대원 중 몇 명은 괜히 저를 이준서 중장 손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말한 적 없다. 숨긴 것도 아니다. 그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하나가 이제는 제 위치를 규정짓고 있었고 그 눈빛이 제게 무언의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태식 병장은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노골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더 깊은 경계와 불편한 침묵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가 제 옆을 지나칠 때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싸늘한 무관심. 그건 때리는 것보다 더 강한 적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상에 누워 메모장을 다시 폈습니다. 글씨는 덜덜 떨렸고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엔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숨을 수 없다.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조용히 견딜 것이다. 소문은 결국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병사 몇 명이 휴대폰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수군거렸고 점호가 끝난 뒤에도 누군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야, 진짜냐? 그게 그 사람이었어. 처음엔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러나 밤 10시가 넘은 시각, 내무반 침상에 누운 저에게 김재훈 상병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준서, 지금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 그 사건 밖으로 새어나간 것 같다. 몸이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재훈은 저에게 휴대폰 화면을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설의 장군 손자, 일병으로 복무 중 폭행당함. 가해자는 병장.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상황 설명은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만 파고들면 누구든 눈치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말세다. 병장이 미쳤네. 이건 군단장까지 가야 한다. 같은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이 상황을 캡처하고 정리하고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더 많은 의심과 갈등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중대장 이정훈 대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말을 아꼈고 연병장에서는 헌병 한 명이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생활관 복귀 후 각 분대장들에게는 불필요한 소통 금지, 외부 발언 자제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사단장의 이름이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간부들이 소집돼 무언가 긴급히 보고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주임원사는 얼굴을 찡그린 채 행정반 안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중대장 이정훈 대위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말없이 서류 몇 장을 넘긴 후 짧게 말했습니다. 이준서 일병, 사단장님이 상황을 인지했다. 조만간 감찰과 조사 들어올 거야.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는 이미 내부를 흔들기 시작했고 외부는 그 사실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날 밤 메모장의 글씨는 더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보다 외조부의 이름이 먼저 걸어간다. 하지만 내가 나로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전날부터 간부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고 행정보급관은 아침 조회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누군가가 몰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간 걸 봤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 내무반에서 묵묵히 움직였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갑작스레 중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대장은 정복 상의를 입고 급히 어디론가 나갔고 행정반에는 간부 몇 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군 정문을 통해 한 차량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이 단정한 노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빛 머리카락, 고든 자세, 그리고 단호한 눈빛. 이재영 예비역 중장, 제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군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현역 장성도 아닌 이미 전역한 분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문 근무자들이 즉시 경례를 붙이며 충성, 을 외쳤고 그 앞에서는 모두가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저는 그가 곧장 중대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중대장이 저를 부르러 왔고 저는 군복을 정돈한 채 따라갔습니다. 중대장실 안 외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즉시 충성, 이병 이준서, 보고드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없이 참은 건 알겠다. 하지만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맞서야 할 땐 맞서야 한다. 그리고는 중대장을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봤다. 그런데 지금 내 손자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 그게 지금 군의 문제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임원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꾸짖은 건 병장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저의 침묵, 저의 회피, 저의 방관.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중대장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가는 동안 외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답게 행동해라. 남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 한가운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존경은 두려움이 아니다. 이름값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다. 외할아버지의 방문은 단 한 번의 출연이었지만 그 여운은 며칠 동안 부대를 감쌌습니다. 누구도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생활관 내에서도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숨죽인 속삭임만 오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태식 병장의 얼굴에서 읽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활관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후임들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식사 시간엔 입을 다물고 밥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오태식 병장은 행정반에 들어갔고 며칠 뒤 결과가 전파됐습니다. 인격 모독 및 가혹행위, 부대 내 규율 위반 혐의로 영창 15일. 처음 듣는 순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고 안타까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의 감정들이 천천히 침전된 채 가라앉아 있다는 느낌이었죠. 중대장은 병사 전원을 소집해 짧은 발표를 했습니다. 징계 결정과 함께 전 중대원에게 인권 관련 교육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설명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군 기강과 질서가 중요하듯 사람의 존엄과 기본 권리는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일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였다. 교육은 그날 저녁 바로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무기정비를 하던 시간을 빼고 영상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외부 전문가가 나와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보다 모른 척한 주변이 더 큰 문제다. 그 말은 내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재훈 상병은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오태식 병장은 짐을 꾸려 본부 중대로 이동했습니다. 전출도 아닌 처벌성 분리였습니다. 생활관이 조용해졌다는 사실에 병사들이 안도하는 듯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를 옹호할 생각은 없었지만 인간이 단지 징계로만 정의될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장에 글을 썼습니다. 말 한마디가 침묵보다 무거울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건 행동이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징계가 내려지고 인권 교육이 마무리된 뒤로 부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겉모습은 변함없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말투에서 불필요한 위압이 줄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눈치를 보는 대신 서로 눈을 맞추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드러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생활관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밤마다 나는 고된 훈련으로 땀 냄새가 밴 군복을 정리했고 침상에 눕기 전엔 빠짐없이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 노트는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사건을 기록하던 글들은 이제 사라지고 간단한 하루의 소감이나 주변 병사들의 말투, 표정 같은 것이 남았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아도 많은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교육 간부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준서 일병, 이번에 부대 내부 교육 자료 정리하면서 자네 사례를 익명으로 넣고 싶은데 괜찮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남는 것보다 이야기가 남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부조리를 막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참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건 이미 큰 변화니까요. 곧 저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기들 몇몇은 제게 슬쩍 물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뭐 할 생각입니까? 처음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동안 쓰기만 하던 메모장에 누군가의 말을 기록하고 싶어졌습니다. 군인 인권에 대해 조직 안에서 침묵하는 이들에 대해 말이죠. 그래서 저녁 후엔 관련 학문을 공부하고 언젠가는 글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중대장은 마지막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넨 늘 말이 없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병사였네. 부디 자네 자신답게 살게.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의 마지막 장을 찢어 조용히 침상 밑에 넣어뒀습니다. 혹시 누가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읽어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긴 글이었습니다. 나는 잘나서 참은 게 아니다. 누구든 존중받아야 하니까 참은 것이다. 그건 누구의 손자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키고 싶은 존엄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